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과 둘이 살고 있는 50대 여성이에요. 저희 부부는 요즘 제2의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어요. 아들, 딸 모두 시집 장가를 보내놓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서 그런가 결혼 이후 처음으로 달콤한 시간을 보내고 있답니다. 생각해보면 지금의 평화가 자식들을 출가시켰기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내 자식들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애들은 자라면서 부모 속을 썩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결혼도 지들이 알아서 좋은 짝 만났고 결혼 자금도 손수 벌어서 했으니까요. 그 점에 있어선 오히려 부모로서 미안할 정도예요. 그럼 그동안 우리 가정의 평화를 위협했던 게 누구인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떠오르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바로 제 시누이요. 시누이와의 악연을 설명하자면 결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시누이는 제가 취업을 앞두고 아르바이트를 했던 보습학원 학생이었어요. 공부는 뒷전이고 노는 거에만 빠져있는 아이였죠. 딱 그 정도 문제만 있었다면 제가 제자이기도 한 시누이를 그렇게 싫어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시누이는 세상에서 지가 제일 잘난 줄 아는 학생이었어요. 고작 중3밖에 안 된 애가 어찌나 영악하고 건방지던지 각 과목 선생님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였죠. 저는 5남매 중 장녀라서 어릴 때부터 집에서 동생들 군기반장처럼 살아온 탓에 그런 시누이가 여간 거슬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생각지도 않게 우리는 맞붙게 되었어요. 수업이 시작한 지 15분이 지났는데 그제서야 강의실에 들어온 시누이는 책상에 책가방을 퍽 집어 던지고는 요란하게 의자를 빼서 앉더라고요. 거기까지는 봐줬는데 이게 글쎄 자리에 앉자마자 앞에 앉아있던 친구 머리에 필통을 집어 던지지 뭐해요. 야, 네 대가리가 커서 칠판이 안 보이잖아. 이러면서 말이죠. 머리를 맞은 아이는 손으로 맞은 부위를 감싸며 시누이를 째려봤고 시누이는 거기다 대고 뭘 꼬라보냐며 시비를 걸었어요. 결국 두 아이는 말싸움까지 벌였고 보다 못한 저는 둘 사이에 껴서는 싸움을 말렸죠. 수업에 늦게 들어왔으면 수업에 방해 안 되게 조용히 책이나 펼 것이지. 왜 가만히 있는 친구를 괴롭히니? 그랬더니 시누이가 뭐라는지 아세요? 지가 뭔데 지랄이야. 고작 학원 선생 주제. 뭐? 너 지금 뭐라 그랬니? 지랄? 너 정말 혼나볼래? 아, 네. 이러면서 키득거리며 웃고 있는 거예요. 마음 같아선 머리통을 한 대 쥐어받고 싶었지만 강의실 안에서 그런 짓을 할 수는 없어서 참았어요. 대신 수업 끝나고 따로 보자고 말하곤 다시 수업을 진행시켰죠. 시누이를 제외한 나머지 아이들 수업까지 망칠 수는 없으니까요.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어올랐지만 자식들 위해 비싼 학원비를 내는 학부모들을 생각해서 꾹 참고 수업을 마쳤어요. 그리고는 시누이한테 가서 교무실로 오라고 그랬죠. 참, 웃겨 진짜. 지가 무슨 진짜 선생인 줄 아나 봐. 쌤, 어차피 우리 엄마가 주는 돈 받아서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건 결국 내가 쌤 월급 주는 사람이란 소린 건데 그럼 나한테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되죠. 나 다음 수업 들어가야 돼서 시간 안 되니까 할 말 있으면 내 수업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든가. 요지랄을 하고는 강의실을 쌩하니 나가버렸어요. 순간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더라고요. 어린 기집애한테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는 것도 그렇지만 이 모든 일을 학생들 앞에서 당했다는 것 때문이었죠. 교무실로 돌아온 저는 원장님과
타 과목 선생님들한테 수업 시간에 있었던 일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원장님은 사춘기라서 그러니까 저보고 이해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 일로 학원생이 하나라도 떨어져 나갈까봐 겁이 나서 그런 모양이더라고요. 원장님을 제외한 선생님들은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고 난리였죠. 특히 그동안 신우이한테 당했던 전적이 있는 선생님들은 저만큼이나 분해하면서 이번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신우이 집에 전화를 했어요. 어찌됐건 간에 일단 학부모도 이런 상황은 알아야 할 것 같았거든요. 그랬더니 세상에, 선생님, 그게 뭐 그리 심각한 일이라고 집에까지 전화를 합니까? 애들이 놀다 보면 장난도 치고 할 수 있는 거지. 선생이라는 사람이 그런 걸 시시콜콜 학부모한테 전화해 일러 바칩니까? 하, 기가 막혀서 정말. 그래서 선생님은 어쩌겠다는 겁니까? 우리 애를 혼내기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난요, 지금 이때까지 우리 상희한테 회초리 한번 든 적 없어요. 우리 집에 상희 오빠가 셋이나 있는데 아들들한테는 회초리도 들고 빗자루도 들어봤지만 상희한테만은 안 그랬다고요. 왠지 아세요? 여자는 꽃처럼 아끼고 보살펴줘야 하는 존재니까 그런 거라고요. 아셨어요?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이번 일로 우리 상희한테 심한 말 한마디라도 했다간 내가 가만히 안 있을 줄 알아요. 이 동네에서 그 학원 영업 못하게 할 줄 알라고요. 와, 그 엄마의 그 딸이라고. 신우이가 어쩌다 저런 개망나니가 됐는지 그 한 번의 통화로 바로 알겠더라고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원장은 대신 제게 사과를 하면서 한 번만 참아달라고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얼마 뒤 저는 입사 원서를 냈던 회사에 최종 심사까지 올라가게 됐고 결국 그 회사에 최종 합격하면서 학원 강사 일은 그만두게 되었어요. 물론 신우이는 꼴 보기 싫었지만 1년 가까이 일했던 학원이라서 선생님들도 그렇고 아이들과도 정이 많이 들었던 터라 학원을 떠나는 게 많이 아쉬웠어요. 그렇게 학원 강사 일을 그만두고 회사원이 된 지 반년쯤 되던 어느 날 모처럼 친구들과 인사동에 들렀다가 유명한 파스타 전문점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필 거기서 신우이랑 마주쳤지 뭐예요. 이제 고등학생이 된 신우이는 화장까지 곱게 하고는 대학생 정도로 보이는 남자애랑 데이트를 하고 있더라고요. 남자애는 학교 이니셜이 박힌 학교 점퍼를 입고 있어서 대학생이라는 걸 알아볼 수 있었죠. 그런데 테이블이 가까워 그런가 신우이랑 남자애가 하는 대화가 귀에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이놈의 기집애가 대학생인 척 거짓말하고 있는 것까지 말이죠. 비록 학원에서 강사와 제자로 만났을 때 사이가 안 좋았던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이제 와서 남의 연애사에 구정물을 튀기고 싶지는 않아서 모른 척을 하려는데 이것들이 글쎄 와인을 시키지 뭐예요. 딴 건 몰라도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는 걸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참다 못해 신우이가 앉아있는 테이블로 갔어요. 상희 맞지? 땡땡학원 다니던 전상희. 나 기억하겠니? 저를 본 신우이는 단박에 알아챈 것 같은데도 시치미를 떼고는 모른 척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손에 든 와인잔을 입에 대려고 하길래 손에 든 와인잔을 뺏었어요. 이 여자가 미쳤나? 왜 이래요? 이거 안 놔? 그래, 미쳤다. 내가 제정신이었다면 네 손에 든 와인잔을 뺏을 게 아니라 경찰에 신고부터 했을 거야. 그래도 한때 제자라고 차마 그렇게는 못하겠으니까 좋은 말 할 때 조용히 밥이나 먹고 집에 가. 안 그러면 너 대학생 오빠랑 손잡고 파출소 구경하게 될지 모른다.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신우이가
미성년자라는 걸 모르는 남학생은 벙찐 표정으로 우리 두 사람 얼굴만 번갈아 쳐다봤어요. 그러자 위기의식을 느낀 신우이는 저를 밀치고는 욕을 퍼부어댔죠. 순식간에 레스토랑 안은 돗대기 시장처럼 시끄러워졌어요. 그리고 잠시 뒤 가게 주인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왔더라고요. 그날 저는 참고인 신분으로 신우이와 함께 근처 파출소로 가게 되었죠. 결국 신우이는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신우이 오빠가 보호자로 파출소로 왔더라고요. 대충 눈치채셨겠지만 그때 보호자로 온 사람이 바로 제 남편이었어요. 맏아들이었던 남편은 날라리 여동생 때문에 퇴근하자마자 옷도 못 갈아입은 채 달려왔더라고요. 큰오빠를 보자 신우이는 평소와 달리 얌전해졌어요. 예전 같으면 저한테 따박따박 따지면서 개거품을 물었을 텐데 지 오빠 앞이라 그런지 입술을 꽉 깨문 채 고개를 숙이고 있더라고요. 전후 사정을 들은 남편은 제게 사과부터 했어요. 그리고는 여동생을 시켜 제게 사과를 하라고 시켰죠.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신우이가 제 앞에서 고개를 숙인 것 말이죠. 그 일을 계기로 남편과 저는 만남을 이어갔어요. 그렇다고 교제를 전제로 한 건 아니었어요. 솔직히 남편이 꽤 마음에 들긴 했지만 개차반 같은 여동생을 생각하면 절대 깊은 사이는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디 사람 마음이 생각대로 되나요? 신우이는 싫은데 이 남자는 놓치기 싫고 만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고민도 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더 길게 만났다간 나중에 더 힘들 것 같아서 그만 만나야겠다 했는데 남편이 프로포즈를 한 거예요. 머리로는 거절을 해야 한다는 걸 아는데 이렇게 이 남자랑 끝낸다 생각하니까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우물쭈물 하다가 저와 신우이 사이가 앙숙이라는 걸 말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껄껄대고 웃는 거예요. 난 심각한데 말이죠. 그러면서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고 신우이 걱정은 말고 우리 두 사람만 생각하자고 하더라고요.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한 게 남편이 그렇게 말을 해주니까 그게 뭐라고 안심이 되는 거 있죠. 그래도 사귀는 동안에라도 마음 편하고 싶어서 우리가 사귀는 건 신우이한테 비밀로 하기로 했어요. 그 여우 같은 신우이가 알았다간 난리쳤을 게 뻔하잖아요. 그렇게 시작한 연애는 장장 5년이나 이어졌어요. 그러다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요.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기에 앞서 며칠 전부터 골치가 지끈거리는 게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았어요. 신우이가 나를 보고 어떻게 나올지 안 봐도 뻔했으니까요. 거기다 시어머니 자리도 만만치 않다는 걸 제가 또 알고 있잖아요. 학원 강사 시절에 전화통화 한번 해본 거에 불과하지만 그 한 번으로 시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는 단박에 알아봤으니까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이 남자를 놓치지 않으려면 시어머니의 신우이까지 2개의 산을 넘는 수밖에요. 그래서 단단히 각오하고 시댁에 찾아갔는데 예상과 달리 신우이가 제게 싹싹하게 굴지 뭐예요. 사람 인성이 하루아침에 바뀔 리는 없는데 혹시 얘가 어디 아픈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인사를 마치고 시댁을 나설 때까지도 저는 여우에 홀린 것처럼 어벙벙했어요. 그런데 잠시 뒤 대문 밖으로 따라 나온 신우이 얘기를 들어보니 그럼 그렇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오빠 얘기 듣고 설마 했는데 진짜 맞네? 쌤, 내가 싫어하는 거 알죠? 그런데도 기어이 우리 큰오빠랑 결혼을 하겠다? 좋아요. 대신 쌤도 나 좀 도와줘요. 그럼 내가 반대는 안 할게. 얘기인즉슨 자기 남자친구를 온 가족이 반대하는데 내가 책임지고
큰오빠 마음을 돌려달라는 거였어요. 다른 식구들은 자기가 구워 삶을 수 있는데 큰오빠는 그게 안 된다나요? 그나마 시댁에서 시누이를 이기는 사람이 제 남편이었거든요. 일단은 내 발등에 불부터 꺼야 하니까 알겠다고 했죠. 그런데 알고 보니 시누이 남자친구란 놈이 가관도 아니더라고요. 남자가 시누이보다 2살 연상인데 직업도 없고 시누이한테 용돈까지 타서 쓰더라고요. 거기다 툭 하면 잠수를 타는데 집까지 찾아가 보면 날밤 새가며 게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폐기 처분 수준인데도 시누이가 그렇게 목을 거는 건 다 그놈의 얼어 죽을 외모 때문이었어요. 사진을 봤더니 키도 크고 스타일도 좋은데 거기다 생긴 건 연예인 뺨치겠더라고요. 그러니 천하의 불려시 시누이도 그 남자한테 빠져서 헤어나올 줄을 모르는 거였죠. 진짜 내 동생이 저런 놈 따라다닌다면 손발을 묶어서 집에 가둬놓을 텐데 명색이 시누이를 그럴 수 있나요? 거기다 내 결혼까지 달려있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두 눈 딱 감고 남편을 설득했죠. 좋다는 애들 뜯어 말리면 오히려 더 들러붙기 마련이야. 두고 봐. 1년도 안 돼서 갈라설 테니까.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솔직히 둘이 안 헤어지면 어쩌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저희 결혼식 때까지도 두 사람은 찰떡처럼 붙어 다녔거든요. 슬슬 걱정을 넘어 불안해지기 시작할 무렵 드디어 기다렸던 소식이 들렸어요. 언니, 나 좀 도와줘. 큰오빠한테는 아무 말 하지 말고 나랑 잠깐 어디 좀 가자.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한 시누이는 다짜고짜 어딜 좀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순간 임신했나? 하는 생각부터 들었어요. 그 생각이 들자마자 제가 더 아찔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끊자마자 차를 끌고 시누이한테 달려갔어요. 그랬더니 청평에 있는 어느 모텔로 가자더군요. 가는 내내 시누이는 손톱을 물어뜯으며 초조한 기색이 역력했고 모텔에 도착해서는 다리까지 후들거리더라고요. 중학생 시절부터 고개 빳빳이 들고 바락바락 대들던 그 건방진 시누이가 말이에요. 그날 저는 시누이와 함께 시누이 남친의 불륜 현장을 잡았어요. 그놈이 글쎄 가정이 있는 여자와 양다리까지 걸쳤더라고요. 방금 전까지도 그렇게 초조해하던 시누이는 언제 그랬냐는 듯 본래 제 모습을 찾았어요. 두 사람 불륜을 빌미로 남자친구와 상대 여자한테 위자료까지 뜯어내고는 관계를 정리했으니까요. 그 과정에서 알게 된 건데 그동안 시누이가 가족들 몰래 남자친구한테 엄청 갖다 바쳤더라고요. 아버님 생신 선물로 드렸던 명품 지갑과 구두 상품권, 시동생이 사준 최신형 휴대폰에 심지어 어머님 금부치까지 훔쳐다가 팔아서 줬더라고요. 물론 위자료도 다 돌려받긴 했지만 그렇다고 시누이의 절도 행각이 없던 일이 되는 건 아니었어요. 덕분에 저는 이 일로 시누이 목에 목줄을 걸게 되었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연애를 했던 시누이는 남자친구가 헤어진 이듬해 딴 남자와 결혼을 했어요. 철저하게 배경만 보고 한 결혼이었죠. 당시 저는 출산일을 며칠 앞둔 상황이라서 결혼식 내내 긴장을 해야 했어요. 결혼식장에서 진통이라도 왔다간 남의 결혼식 망친 죄로 평생 시누이와 시어머니 눈총을 받을 게 뻔했으니까요. 다행히 출산 예정일보다 일주일이나 늦게 출산을 하는 바람에 그런 일은 없었지만요. 시집간 시누이는 개벌은 남 못 준다고 자기 시댁 식구들과도 트러블이 잦았어요. 그때마다 짐을 싸서 친정으로 달려오기 일쑤였죠. 대개 이런 경우 친정 부모가 한마디 하곤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는
당신 딸이 잘못한 게 확실한데도 사위랑 사돈 탓을 하시더라고요. 아직 어린애가 뭘 알겠어. 나이도 7살이나 많은 남편이 참아줘야지. 안사돈도 그래. 김치야, 일하는 사람 불러다 하라고 하면 될 일을 왜 귀한 내 딸한테 시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하고 키운 내 딸한테 말이야. 잘 왔어. 이참에 1달이고 2달이고 여기 있어. 그래야 앞으로는 너한테 주방일 안 시키지. 기껏 있는 집에 시집 보냈더니 사람 부려 할 일까지 시키고 있네. 김서방이 와서 다시는 주방일 안 시킨다고 싹싹 빌 때까지 절대 가지 마. 귀한 자식일수록 회초리를 들라고 하는데 저희 시어머니는 물고 빨 줄만 알았지 딸 자식 교육에는 소홀했어요. 며느리인 나한테는 김장마다 갓김치 해와라, 꼬들빼기 해와라, 주문도 요란하시면서 자기 딸한테 배추 절이는 일 좀 시켰다고 저 난리니 말이에요. 자기야, 어머님 좀 너무 하시는 거 아니야? 아무리 팔은 안으로 굽는다지만 며느리인 나는 그렇게 부려먹으시면서 당신 딸은 일 좀 시켰다고 1달을 집에 안 보내고 친정에 잡아두시잖아. 그 바람에 내가 음식 해다 나르느라 진이 다 빠진다고. 하여간 그 집에는 조그만 일도 부풀려서 고자질하는 버릇 아직 못 버렸다니까. 다음에 또 먹을 거 해오라고 전화하면 내 핑계 대고 가지 마. 어디서 나이도 어린 게 지 올케를 부려먹어. 하여간 어머니는 상희한테만 유독 약하시단 말이야. 어머님이 신우이를 아낀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신우이가 아들 자식밖에 없는 집안의 유일한 딸이라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신우이가 태어난 시점 때문이었어요. 저희 시댁은 제 남편이 3살이 되던 무렵부터 아버님 사업이 어려워져서 막내 시동생이 태어날 때까지도 집안 사정이 어려웠대요. 사업체를 꾸려나가긴 했지만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아서 은행권이며 친인척들한테 빌린 돈이 해마다 늘어가는 지경이었죠. 그러다가 신우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이상할 정도로 일이 잘 풀려나가더니 그간 빚진 거 다 갚고도 이전보다 회사 사정이 나아진 거예요. 그러니 집안에서는 다들 신우이를 복덩이라고 불렀고 특히나 그런 딸을 낳은 어머님은 시댁 식구들 앞에서 어깨에 힘을 줄 수 있게 된 거죠. 그렇게 시작된 막내딸 사랑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태어날 때부터 사람들 사랑 듬뿍 받고 못되게 굴어도 용서받고 살던 신우이는 결혼 15년 차에 위기를 맞게 되었어요. 시부모님 회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그 밑에서 일하던 신우이 남편도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고 만 거예요.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간다고 했지만 한순간에 망한 게 아니라 서서히 망해갔던 거라서 땅이며 건물은 진작에 다 팔아먹고 껍데기만 남은 상황이라 상황은 예상보다 더 심각했어요. 신우이 가족이 살던 50평대 아파트도 은행 대출을 받느라 담보 잡힌 상태라서 매달 상환해야 하는 이자만 해도 어지간한 직장인 1달 월급이 넘었어요. 나간 구멍은 많고 들어오는 돈은 없으니 생활비 감당하는 것조차 힘들게 된 거죠. 시어머니는 자기 딸이 고생하는 꼴 볼 수 없다고 당장 이혼하고 집으로 돌아오라고 했지만 이미 자식까지 낳고 산 지 15년이 넘은 마당에 어디 그게 쉽나요? 하는 수 없이 시어머니는 사위 욕을 하면서도 딸 자식 집에 생활비며 먹을 거 나르느라 여념이 없으셨어요. 다행히 서방님이 취직도 했고 집도 작은 데로 이사를 하면서 은행 빚을 갚자 살림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돌아가실 때까지도 막내딸 걱정은 끊이지 않았어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2년 간격으로 세상을 떠나시자 남편과 형제들은 부모님 유산을 나누기로 했어요. 드라마에서 보면 잘 사는 집들은 변호사 입회 아래 유언장을 공개하잖아요.
그런데 저희처럼 평범한 사람들은 그런 거 없죠. 그냥 형제들끼리 모여서 어떻게 나눌 건지 상의를 하죠. 세금도 내야 하니까 팔 건 팔고 모을 건 모아서 한꺼번에 나누는 거죠. 맞으라고 더 받고 막내라고 적게 주면 형제 간에 싸움이 생기니까 똑같이 나누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시누이가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왜 똑같이 나눠? 오빠들도 알잖아. 나 태어나고 우리 집 일어난 거. 그럼 당연히 내가 제일 많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따지고 보면 그거 다 내 공이잖아. 시누이는 자기가 하지도 않은 공을 들먹이며 전체 유산의 반을 자기가 갖겠다고 우기더라고요. 그랬더니 시누이보다 1살 많은 막내 동서가 바로 따지고 들었어요. 아가씨가 이래서 집안이 일어섰어요? 그때 아가씨가 한 거라곤 기저귀 차고 똥 싼 거밖에 없으면서 무슨 공을 따져요.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오네. 그리고 말이 났으니 말인데 어머님 살아계시는 동안 어머님이 아가씨네한테 좀 해주셨어요? 막내딸 고생할까봐 집수리도 다 해주시고 차 바꿀 때도 우리 몰래 3천만 원 해주셨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몰라서 입 다물고 있었는 줄 알아요? 안 그래요, 형님들? 그건 동서 말이 맞아. 아들이라고 명절이며 생신 때 돈을 더 내면 더 냈지. 한 번도 덜 낸 적 없었는데도 매번 챙겨가는 건 아가씨였잖아. 양심이 있으면 유산 더 달라는 말은 하면 안 되지. 그동안 입 다물고 살던 며느리들이 들고 일어나자 시누이는 눈물까지 뽑아가며 오빠들한테 하소연을 했어요. 언니들 정말 너무하네. 엄마 죽고 나니까 이제서야 다들 본색 드러내는 것 봐. 오빠들은 뭐 하는 거야? 동생이 혼자 당하고 있는데. 오빠들 정말 입 꾹 다물고 있을 거야? 작은 오빠는 내 편이지. 그치? 시누이가 첫째 시동생 팔에 매달려서 징징거리자 그날은 웬일인지 첫째 시동생이 인상까지 쓰며 정색을 하더라고요. 야, 다 큰 기집애가 뭐하는 짓이야. 이거 놔. 우리 와이프가 틀린 말 한 건 아니잖아. 그동안 너 어머니 아버지 등에 올라타서 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네 갖고 싶은 거 다 가지면서 산 건 사실 아냐? 마지막 남은 유산만큼은 제대로 나눠야지. 다른 집들은 시집간 딸한테는 유산도 잘 안 준다는데. 그래도 우리 형제들이 네 몫까지 똑같이 챙겨주는 거면 우리도 할 만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욕심내지 말고 줄 때 받아. 믿었던 작은 오빠한테까지 팽을 당하자 시누이는 악다구니를 쓰며 먼저 자리를 떴어요. 결국 시부모님 유산은 3남 1녀가 똑같이 나누게 되었죠. 시간이 흘러 다들 홍기찬 자식들 결혼을 시킬 때가 되었고 스타트로 둘째 시동생 큰딸이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이번엔 형제 간에 축의금을 어떻게 낼지에 대해 얘기가 오가게 되었죠. 사실 축의금이야 형편에 따라 각자 알아서들 내면 그만인데도 굳이 시누이가 금액을 정하자고 하더라고요. 왠 줄 아세요? 시누이네는 아들만 하나였거든요. 우리 집이랑 작은 오빠네 빼고 두 집은 애들이 많잖아. 그럼 축의금도 여러 번 받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나랑 작은 오빠만 손해 아니야? 그러니까 한 집당 총액을 맞춰서 축의금을 내자 이거지. 작은 올케도 내 의견에 동의하는 거죠? 아니 우리는 딱히 상관없어요. 그러자 시누이가 목에 핏대까지 세우며 그러는 거예요. 어머, 작은 올케 정말 웃긴다. 전에 유산 나눌 때는 그렇게 나서서 목에 핏대 세우더니 이번엔 왜 자기답지 않게 착한 척이야? 진짜 어이가 없네. 암튼 난 축의금만은 똑같이 내야 한다고 봐. 오빠들도 내 의견에 따라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결국 시누이 말대로 축의금을 통일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축의금 몇 푼에
가족 회의까지 주선했던 신우이가 정작 자기 아들이 장가를 가게 되자 순식간에 말을 바꾸더라고요. 상견례도 하기 전부터 저희 집에 찾아와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어떻게 월세집에서 신혼을 시작하게 하냐며 울고불고 난리를 쳐댄 거죠. 오빠도 알지? 우리 진우 중학생 때 우리 시댁 망해서 한창 관리받아야 될 때 학원도 제대로 못 보낸 거. 나 진짜 그때 일만 생각하면 내 아들한테 미안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 그때 제대로 관리 못 해줘서 애가 지방대밖에 못 간 건 아닌가 싶은 게 엄마로서 뼈에 사무치는 한이 됐다고. 그런데 이번에도 월세방에서 신혼 살게 할 거를 생각하면 나 정말이지 죽어서도 눈을 못 감을 것 같아. 오빠, 그러니까 오빠가 딱 3천만 해주라. 그럼 내가 평생 오빠 은혜 안 잊고 살게. 응? 솔직한 심정으로는 3천이 아니라 300도 해주기 싫었어요. 하지만 다른 것도 아니고 자식 때문에 오빠 앞에서 눈물까지 찍어내는 신우이를 보니까 같은 부모 입장에서 안 됐긴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나라 결혼 문화가 많이 변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집은 남자가, 혼수는 여자가 하는 걸로 공식화돼 있잖아요. 아들 가진 부모는 그놈의 신혼집 해줄 생각을 하면 가슴이 턱 막힌다니까요. 집값은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지. 거기다 전셋집은 또 어떻고요. 빌라로 하자니 안 그래도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 나오는 전세 사기 때문에 겁이 나고, 그래서 평수가 작더라도 아파트를 해주려니 보증금만 해도 수억 대니 이래서야 어디 아들 자식 장가나 보내겠냐고요. 다행히 우리 아들은 며느리랑 반반 부담해서 지들 손으로 집 구해 결혼했기 때문에 한숨 돌렸지만 신우이네는 온전히 아들 부부 살 집을 해줘야 하는 판이라 상황이 딱해 보였어요. 그래서 남편과 상의 끝에 3천만 원을 해주기로 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순전히 호의로 해줬던 건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뒤통수를 된통 맞았지 뭐예요. 신우의 아들이 8월에 상견례를 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10월이 다 됐는데도 청첩장 줄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혹시 해 넘기고 하려나 싶어서 큰동서한테 전화를 했더니 대뜸 그러는 거예요. 형님, 얘기 못 들으셨어요? 진우 파혼했잖아요. 벌써 한참 됐는데. 그래? 아니 근데 고모는 왜 그 얘기를 안 한 거지? 아가씨가 형제들 중에는 그래도 우리 그이랑 친하잖아요. 파혼하고 우리 그이한테 전화해서 욕을 그렇게 하더래요. 혼수 좀 해오라고 목록 뽑아줬더니 면전에서 예비 며느리가 딱 잘라 말하더래요. 이렇게는 못 해온다고. 그러면서 이 정도 혼수 받을 생각이라면 적어도 10억대 아파트 한 채는 해줄 거냐고 되묻더래나 뭐래나. 그래서 1억 2천짜리 빌라 전세를 해주겠다고 했더니 더 얘기 들을 것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래요. 아가씨도 아가씨지만 그 며느리 자리도 똑같이 맹랑해요. 그죠 형님? 제 귀에는 다른 말은 안 들리고 1억 2천짜리 전세 빌라라는 말만 뚜렷하게 들렸어요. 빌라 전세로 해줄 생각이었대? 아파트 아니고? 형님도 참, 아가씨한테 그럴 돈이 어딨어요. 그나마 우리한테 5천 빌리고 나머지는 진우 앞으로 은행 대출 받아서 해주려고 했던 모양이던데. 파혼한 거야 안 됐지만 우리는 돈 돌려받아서 다행이다 싶어요. 그런데 형님, 혹시 아가씨가 형님네한텐 돈 빌려달라고 안 했어요? 막내 또래님한테도 2천 빌렸다고 하던데. 그래? 우리도 3천 해줬어. 그럼 파혼한 지가 꽤 된 모양인데 돈은 왜 안 돌려주지? 혹시 막내 도련님네는 돈 돌려받았대? 글쎄요, 저야 잘 모르죠. 형님이 한번 전화해보세요. 순간 불길한 생각이 들었어요. 둘째랑 셋째네는 빌려줬다는 명목이라도 있지만 저희는 말 그대로 보태준 거니까요.
평소 신우이 성격을 고려해 볼 때 파혼은 했지만 우리가 보태준 돈이니까 되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게 뻔하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막내 동서한테 전화를 해보니 그쪽도 파혼하자마자 돈을 돌려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형님. 아가씨네 요즘 살만한가 봐요. 지지난주던가 백화점에 갔다가 우연히 아가씨를 봤는데 명품관에서 백을 사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요즘 한창 유행하는 디자인이라서 예약해도 2달은 걸리는 백을요. 아들 결혼할 땐 돈 없다고 그렇게 죽는 소리를 하더니 그 사이 로또라도 당첨됐나? 그 말을 들으니 머리가 쭈뼛 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얼른 전화를 끊고 남편한테 전화를 했죠. 신우이네 파혼한 거 아냐고 물었더니 남편이 되려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게 정말이냐고요. 그래서 동서들이랑 통화한 내용을 간략하게 전했더니 남편이 아무 말도 않고 가만히 있지 뭐예요. 그리고는 저녁 때 신우이를 집으로 부르겠다고 하곤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밤 남편이 돌아오기 전까지 저는 심장이 두근두근 뛰어서 이 일이 손에 안 잡히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신우이가 명품백을 산 돈이 우리 집에서 받아간 그 돈일 것 같았거든요. 한두 푼도 아니고 3천만 원이나 되는 돈인데 파혼까지 하고도 입을 싹 닦은 신우이가 그 돈을 돌려줄 리도 만무하고요. 다 써버렸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받아내야 하나? 남이라면 소송을 걸든 우격다짐을 하든 해서라도 받아내겠지만 신우이한테 그랬다간 남편이 가만히 있지 않겠지? 머릿속으로 이런저런 방법을 떠올려 봤지만 도저히 가망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속이 시꺼멓게 타들어가는데 드디어 남편이 집에 온 거예요. 남편이 오고 한 20분쯤 지났을까? 신우이 내외가 집에 왔더라고요. 신우이는 지가 지은 죄가 있어서 그런가 현관에 들어서면서부터 저랑 제 남편 눈치를 살폈어요. 그리고는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하더라고요. 어머, 큰 올케. 올케는 어쩜 나이도 안 먹고 그대로예요. 셋째 올케보다도 훨씬 어려 보여요. 요즘 샵이라도 다녀요. 좋은 데 있으면 나도 좀 데리고 가지. 평소답지 않게 아양까지 떠는 꼴을 보니 더 우라가 치밀더라고요. 거기다 손에 들고 온 백을 보니 손잡이 가죽이 낡아서 너덜너덜한 거더라고요. 불과 얼마 전에 800이 넘는 명품백을 샀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저희 집에 올 때는 800원을 줘도 안 가져갈 낡은 백을 들고 오다니 여우도 보통 여우가 아니었죠. 아가씨는 백이 그게 뭐예요? 다 낡아서 가죽이 너덜너덜하네. 어떻게 그런 걸 들고 다녀? 언니도 참 우리 형편에 그런 거 가릴 처진가요? 가방이야 안에 내용물만 안전하게 담으면 그만이죠. 이거 외에 들고 다닐 백도 없고. 요게 끝까지 시치미를 떼길래 저도 더는 못 참겠어서 직구를 날려버렸어요. 백이 왜 없어? 지지난주에 명품관에서 산 샤넬백 있잖아. 그거라도 들고 오지 그랬어? 왜? 우리가 보면 뭐라고 할까봐 찔려서 그랬어? 이런 걸 보고 도둑이 재발저린다고 하는 건가? 그랬더니 신우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변하더라고요. 큰 올케가 그건 어떻게 알았대요? 막내 올케가 그새 고자질했어요? 하! 진짜 짜증나. 그래요. 나 샤넬백 샀어요. 그래서 뭐요? 내가 내 돈 주고 명품백 사들겠다는데 올케가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이 있지 왜 없어. 옛말에 남의 돈 빌려 쓴 사람은 고기도 숨어서 먹으라고 했어. 아가씨, 진우 신혼집 해준다고 우리한테 3천만 원 받아간 거 기억 안 나? 진우 파혼했다던데 그 돈은 왜 안 돌려주는 거야? 적어도 그 비싼 명품백을 들고 다닐 거라면 먼저 우리 돈부터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설마 진우 파혼한 거 안 알린 것도 돈 돌려달라는 말 나올까봐 두려워서 그랬던 거 아니야? 그러자
신우이 남편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신우이를 쳐다봤어요. 상황을 보니 저희한테 받아갔던 돈을 남편한테도 말 안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코너에 몰린 신우이는 누나를 굴리며 되도 않는 소리를 짓거려댔어요. 누가 안 돌려준대요? 줄 거예요. 그깟 3천 가지고 되게 유세네. 큰오빠, 오빤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이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입 꾹 다물고 보고만 있을 거야? 오빠가 돼서는 그럴 거냐고. 엄마 아빠가 살아계셨으면 내가 올케한테 이런 꼴 당하는 거 보고만 있었을 것 같아? 부모 없는 나만 불쌍하지. 어떻게 오빠란 사람이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나오지도 않는 눈물을 억지로 뽑아내면서 신우이는 제 남편을 자극했어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신우이의 생쇼를 가만히 보고 있던 남편은 안방으로 가서 수첩을 꺼내왔어요. 그리고는 몇 장을 쭉쭉 찢어 신우이 내외 앞에 던졌죠. 거기에는 그동안 신우이가 온갖 핑계를 대가며 저희 집에서 받아간 돈 액수가 적혀 있었어요. 그걸 보니 놀라 자빠지겠더라고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한 푼 두 푼 빌려간 돈이 자그마치 5천이 넘었거든요. 거기에는 저도 모르는 돈까지 섞여 있었다는 게 문제였죠. 아마도 남편이 저 몰래 해준 돈이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목록을 보고 놀란 사람은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서방님은 두 눈이 휘둥그레졌거든요. 당신, 지금까지 형님한테 이렇게나 돈을 빌렸었던 거야? 이건 또 뭐야? 우리 아버지 장례 치를 때도 형님한테 1,000만 원이나 빌렸어? 당신 그 돈으로 뭐 했어? 아버지 장례 비용은 작은 아버지께서 다 내주셨는데 당신이 왜 1,000만 원이나 빌렸냐고. 설마 그 돈으로 또 명품백 산 거야? 말해봐, 이 여자야. 아니, 난 혹시 돈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빌려주긴 했는데 작은 아버님이 다 내주시겠다니까 그냥 가지고 있으려고 했는데 동창회 나갈 때 들고 갈 백이 없더라고. 자기도 알잖아. 나 어디 가서 꿀리는 거 죽기보다 싫어하는 거. 그럼 어떡해? 쪽팔리긴 싫고 구질구질한 건 더 싫은데. 그러길래 자기네 집 회사만 안 망했어도 내가 오빠한테 돈 꺼서 백을 살 일은 없었잖아. 따지고 보면 이게 다 당신 탓이라고. 그때였어요. 남편이 손에 들고 있던 수첩을 신우이 머리에 딱 던졌어요. 조용히 안 해? 네가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없으면 없는 대로 알뜰하게 살 생각은 않고. 뭐? 명품백? 너라는 인간이 싸구려인데 그깟 명품백은 들어서 뭐해? 어릴 땐 어려서 철이 없다 그러지만 나이 50이 돼서도 그 모양이면 무슨 탓을 하겠니? 네 그 허황된 정신머리 때문에 네 아들 결혼까지 망쳐놓고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그따위로 굴어? 제발 인간 좀 되라. 내가 네 남편이랑 내 아내 볼 면목이 없다. 길게 얘기할 거 없이 네가 가져간 이 돈은 앞으로 네가 손수 벌어서 갚아. 네 남편 도움 받을 생각 꿈에도 하지 말고 네가 직접 일해서 번 돈으로 갚으라고. 내 동생 제대로 못 가르친 죄로 이제라도 제대로 가르쳐볼 생각이니까. 이번 일은 매제가 내 뜻을 따라줬으면 좋겠어. 결국 서방님의 동의까지 떨어진 터라 신우이는 꼼짝없이 자기 손으로 벌어서 그 돈을 갚게 되었어요. 그날 밤 남편은 제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군요. 솔직히 말 몇 마디로 풀릴 화는 아니었지만 남편이 신우이한테 받아내는 돈은 제가 다 써도 좋다고 해서 그 사과를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래서 신우이가 돈은 잘 갚고 있냐고요? 당연하죠. 안 그래도 신우이가 일자리가 없어서 돈 못 벌겠다고 하길래 저희 오빠가 아는 갈빗집에 서빙 알바로 보내버렸어요. 일당은 고스란히 제 계좌로 보내게 했고요. 처음엔 죽어도 못한다고 난리를 쳤지만 서방님이 그 돈 제대로 안 갚으면 이혼이라고 못을 박자 울며 겨자 먹기로 일을 하고 있죠.
모르긴 해도 신우이의 50년 인생 중에 지금이 가장 힘든 시기일 겁니다. 그러게 시부모님이 진작 이렇게 딸내미 교육에 힘쓰셨더라면 저까지 힘들 일 없었잖아요. 지금 제 사연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 중에도 내 자식이 너무 예뻐서 무조건 끼고 사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 시누이를 반면교사 삼아 제대로 된 교육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게 자식이 제대로 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자양분이 될 테니까요. 저도 제 자식 끝까지 책임져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내일이 더 행복하시길 바래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